김준일 평론가님, 윤영중 랩2050 대표님 두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오늘 스포티하신 것 같아요. 월요일에 스포티요? 비해서. 네. 월요일보다 젊어지신 것 제가 같은데. 금요일 날은 조금 더 편하게 입기는 하는데요. 어. 요즘은 그냥 정장 입기 싫어서 좀 그냥 막 입어요. 정장 너무 지겨워요. 윤영중 대표님은 항상 저는 오늘 차려입었습니다. 단정하게. 좋습니다. 단정한 대표님 그리고 얼천 스포티 평론가님 오늘도 즐거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즐거운 주제가 아니라 첫 번째 픽하신 게 김건희 여사 불기소 한번 좀 다뤄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 2시간 정도 방송할 수 있어요. 검찰이 얘기한 거 하나하나씩 다 반박할 수 있지만은 그럴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어제 또 방송으로나 언론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어제 이제 검찰이 4시간 동안 이걸 설명을 했어요. 오전 10시에 브리핑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후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왜냐면 기자들이 납득이 안 되니까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바보로 만들었고 스스로 바보가 됐고 국민을 바보로 알았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왜 김건희 여사를 바보로 만들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김건희 여사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가 조작인지 이제 다른 전주 손모 씨가 지난 최근에 2심에서 다른 그 나머지 주가 조작범들 2심에서 전주였고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정범으로 그러니까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 사람은 정확하게 주가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김건희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은 굉장히 순진무구한 사람이다. 이러기 때문에 김건희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바보로 만든 그러니까 김건희는 윤석열을 바보로 만들었고 검찰은 윤석열을 바보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바보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 바보가 됐다라는 거는 김건희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예요. 예를 들면 7초 매매가 있거든요. 이 자기들끼리 통화해가지고 이제 문자 주고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10만 주 팔아라라고 하니까 2010년 10월 28일에 그러니까 10월 28일이고 11월 1일에 팔아라 하니까 7초 만에 김건희가 주문을 내요. 그게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그 계좌.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인데 어쨌든 이거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거래를 했다라고 했다가 김건희가 이건 내가 거래를 했어요라고 직접 한 거예요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통정 매매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검찰은 주장을 뭐로 했냐면은 이거는 김건희와 권오수가 의사 연락을 했다라는 게 의사 연락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연락 중에서도 범죄를 공모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얘들이 10초를 거래를 하고 이거를 그거를 김건희가 팔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팔았든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검찰은 그렇게 주장했는데 얘네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한 거 이거를 왜 따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같이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거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김건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연찮게 얘들끼리 10만 주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우연찮게 김건희가 그때 딱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7초 만에 또 받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밝혀낸 거예요. 통정 매매 이게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계좌에 통정 매매는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라는 부분이죠. 우연인 거죠. 우연히 모르고 그냥 걔들은 그렇게 팔라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김건희는 우연히 팔았는데 그게 해피면 딱 정확히 10만 주고 7초 만에 물량을 받고 이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하지 않고 4차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님이 기억이 안 난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바보가 됐다. 이걸 보는 국민들은 복장이 터지죠. 그래서 뭐 이거 더 얘기하면은 이게 오늘 안 맞으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가져왔냐면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심우정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은 검찰 이거 해체하겠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거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겠다.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정책적인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특검도 이제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검찰 해체라는 게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처럼 검찰은 기소만 하고 경찰은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다 주고 검찰이 판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뭐 특수한 경우에 뭐 특검이나 이렇게 임명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지금 만들자 뭐 이런 완벽하게 경찰한테 줄지 아니면은 예전에 나왔던 방안은 기소청과 중수청이라고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수사하는 역할을 그러면 이거의 성격을 어떻게 할지 이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네네. 그 진짜 우리 오빠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검찰은 우리 여사님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참 만들어 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 검찰이 이게 무슨 홍길동이 된 거 아닌가. 네. 홍길동이 좋은 의미, 좋은 캐릭터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네. 네. 지금 뭐 통정거래는 있었는데 뭐 주가 조작은 아니고 뭐 그 전에 뭐 국민권익위는 명품백은 받았지만 이거는 뭐 뇌물은 아니고 뭐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고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와 이게 무슨 그 여사 앞에만 가면은 그 제대로 된 뭔가 개념 규정이 안 되는 거 사실 이게 그 검찰만 문제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그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몇 시간 동안 시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 이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거기서도 뭐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통정거래나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이게 뭐 물론 정치적 사건이고 검찰이 뭐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뭐 말을 못한 정확하게 이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게 명백하게 금융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금감원장은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사실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참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을 이런 식으로 다루면서 무슨 밸류업을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뭐 해소한다. 와 진짜 이거는 정말 뭐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이런 코멘트는 있던데요. 검찰에서 너무 수사가 부실하다라고 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거라는 취지.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에 정확하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예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거예요. BP 패밀리라고 이게 김건희가 주범들 중에 핵심 중에 한 명이다 이런 거가 이제 또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BP 패밀리가 권오수 팬클럽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아니 그걸 알아보라고 수사를 하라고 검찰을 막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고 검찰한테? 그러니까 선택적 바보, 선택적 무능. 갑자기 바보가 됐습니다, 검찰이. 그러다가 뭐 다른 거 수사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짧게 요약을 하면은 이 상황은 1차 조작과 2차 조작이 있었잖아요. 1차 조작 때는 김건희가 4,700만 원 손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를 일임했던 그거서 운용했던 사람이 메워줘요. 4,700만 원을.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손실 나면 메워주고 이익 나면 또 김건희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밸류업이네요. 완전 코리아 밸류업이다. 그러네. 두 번째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일임했는데 그리고 팔라고 해서 그러니까 팔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팔았는데 그거를 누군가 해서 자기들끼리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통장에 최은순하고 김건희 통장에 23억이 남았어. 이 기법은 전 국민한테 빨리 알려야 된다. 자동으로 밸류업 되겠네요. 전 국민이 다 23억 부자가 되는 거지. 이 기법을 빨리 알려야 된다. 네, 이 사건 이렇게 소비 한번 얘기하고 끝날 사건이 아니고요. 저는 이거 아마 좀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되돌아보면은 검찰 역사, 특히 검찰의 구조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된 사건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저는 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옛날 그게 생각나요. 이게 김건희 여사 사건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마틴 루터킹이 옛날에 이 얘기했던 게 생각났어. 한 군데에서 부정의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있는 정의를 모조리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통정매매 했는데 그 계좌에서 23억 벌었으면은 그거 뭐 그 사람 혐의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다 작전에 가담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부터 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이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용인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고 그래서 이 시장에는 여기까지는 해도 되겠구나라고 딱 배리어를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다 구속이에요. 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이에요. 꿈도 꾸지 마세요. 요거 하나만 더 짚고 얘기 들어 넘어갈게요. 그 아마 그 제가 예측하건데 그 머지않아 재수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재수사가 일어날 건데 우리가 그 시점에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은 김건희 여사가 재수사를 했더니 그 혐의가 분명하고 유죄다. 뭐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번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는 수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분명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사실 그 문제가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분명하게 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해합니다. 수사한 사람들. 회사원이다 이제. 검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이 아니고 회사원으로 인식하면 된다. 회장님, 사모님 어떻게 터냐 이런 마인드인 거잖아요 지금. 그럼 회사처럼 하면 돼요. 딱 분리해서 회사원인 사람들이 회장의 비리를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없으면 다른 제3의 기관한테 맡기면 되죠. 그게 특검이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취급하면 될 것 같아요 검찰은. 이제. 이 정책 얘기해야 되는데. 수사 잘못하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이제는. 감옥 갈 예. 각오까지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어쨌든 이 불기소 문제는 하여튼 이 한 건의 수사의 부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이슈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다뤄야 될 게 소득세 올리나?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지금 거기도 쭉 관심이 가고요. 소득세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건보재정 지금 의료개혁 하는 와중에 건보재정 몇 조 원 펑크난다 뭐 이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출 받네 못 받네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두 분 하나씩 좀 정리해 주시고 네. 잠깐씩 얘기하고 넘어가면서 가보면 좋겠어요. 우선 그 소득세 문제 월급쟁이들은 굉장히 관심인데 네. 그 얘기 어떻게 나온 거죠? 아니 요거는 이게 소득세를 뭐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일단 우리의 이제 좀 세수 구조부터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세수 구조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아직 놀랍게도 반환점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오래된 거 같은데. 놀랍게도 반환점이 아직 안 됐는데 11월 달에 반대는 거죠. 11월 10일 날이 9일? 10일 네, 이때가 네, 네. 반환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역대 최초로 그 이제 감사원에 제출하는 이제 재정 결산을 그 기한을 어겼었어요. 그게 원래 이제 4월 10일까지인데 총선이 4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4월 9일이나 8일 진작에 그 전주에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1일, 11일 공개한 걸 보니까 정말 역대급 세수 결손과 재정 적자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그 화살이 그냥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목별로도 한번 그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한번 따지고 보니까 워낙 1년 차에 2년 차에 법인세 세수 그 감면 수준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근로소득자 그리고 이제 유리지갑인 월급 그 생활자들의 이제 세부담이 상당히 커졌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고소득자들의 또 소득세 감면이 또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중하위권의 이제 소득자들의 많이 이제 세부담이 커졌고요. 오늘 뭐 나온 그렇게 크게 다뤄진 이슈는 아니었는데요. 요즘 물가 부담이 여전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지표량은 계속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이제 상당히 안정된 추세로 잡혔죠.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장 보러 가셔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추 한 통에 막 7,000원, 8,000원. 맞아요. 엄청 비싸졌어요. 배추 한 통이 엄청 비싸고요. 뭐 신선식품, 뭐 시금치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뭐 신선 뭐 야채, 과채류들은 굉장히 여전히 비싼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물가 같은 것에 서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소득세를 물가 연동제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실 OECD 여러 국가들이 그 좀 도입한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기획재정부는 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는 그 지금 올해에도 세수 결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어떤 내용이죠? 물가가 오르면 물가에 따라서 소득세를 오히려 아까 소득세 올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물가에 따라서 소득세를 좀 오르면 떨어뜨리고 오르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면 또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동한다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득세를 올리는 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물가가 오를 때 그 물가에 오른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사실 고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잖아요. 네네. 고소득층은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역진적이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원래 소득세를 많이 내는데 물가 네. 올랐을 때 더 깎아주게 된다. 예, 그러니까 더 혜택도 많이 받게 되니까 아.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 배추 살 돈 없는 분들은 저소득자들인데 배추값 올랐다고 그분들은 뭐 소득세 별로 안 내니까 별로 영향 안 받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역진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세수결손 이야기 해주셨는데 세수결손에 대해서 지금 국감에서 경제부총리가 뭔가 발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 뭐 올해는 그러니까 특히 세수 결손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최은식 국회의원 저도 처음 들어본 초선 국회의원인데요. 최은식. 예, CJ 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네.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상당히 신박한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틀리고 이거 워낙에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니까 이것 가지고 국회에서 너무 왈가왈부하지 말자. 세수에 대해서. 네, 세수 예측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안하니까 의원님의 그런 그 제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저희가 이제 저희 고충 알아주신 데는 감사하지만 국가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도 오히려 최상목 부총리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또 엉뚱한 얘기를 또 주고받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세수 예측이 굉장히 잘못 틀렸고 작년에 58조 올해도 35조 원 가까이 틀릴 예정인데 이게 그냥 예측이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에 기반해서 예산안을 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작년에 58조 원이 펑크가 나면 이 58조 원을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위법적으로 메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법적으로 메웠다는 것은 이게 이 검찰 정부다 보니까 정말 대놓고 위법적인 근거를 남기진 않았는데 돈을 안 줘버려요. 아예 안 쓰게 만드는 거. 안 쓰는 것도 안 쓰지 말아라는 근거를 남기면 또 그게 위법적일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에게. 불용을 유도합니다. 불용을 예. 유도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꾸고요. 네. 불용을 유도하고 지방 정부에 돈을 안 줘버렸습니다. 지방 교부세랑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 무려 18조 원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위법이 아니라 위헌적이에요. 국회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해서 의결한다는 거는 헌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제가 국정감사보다 정말 답답했던 게요.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답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 지적들을 한참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들을 게 아니라 올해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예산안을 짠 거에 대해서 정부가 임의로 이 예산안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기재부 장관 한마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그럼 올해에도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지방 교부금을 안 줄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살라미식으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받아내면 그거 가지고 또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이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게 된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액 추경이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원래 국회가 예산안을 짜면 그 예산안대로 정부가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그만큼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줄어든 돈만큼 다시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올해도 그거 할 겁니까도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퉁쳐서 같이 했거든요. 거기서는 답변도 안 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려서. 그러면 그렇게 결손이 생기고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한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올해에도 그런 문제 열심히 하겠다, 발생하지 그냥?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근데 지금 적자인데 계속 감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그것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5분 동안 다 쏟아내고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물어보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지금 제대로 된, 그러니까 고소득층 과세 부자 감세하는 거 아닙니까? 한참 얘기하는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이 지금 각각의 세목에 따라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세제 개편을 낸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대답을 하고 안 있습니다. 한 예. 거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입법부가 약해요, 원래. 행정부가 권한이 훨씬 많습니다. 뭐 대통령제니까 당연히 행정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죠. 입법은 이제 예산 심의하고 그리고 뭐 법 만들고 이게 입법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저렇게 막 나가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거는 솔직히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수준이라고 봐요. 지금 이 관료들도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시키는 건지 어쩌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은 다 고발해야 돼요. 기재부 장관 고발해야 됩니다. 왜 자기 맘대로 그 국회에서 예산심의 거쳐가지고 윤영준 대표님 말씀하신 이건 국회법 위반이에요. 뭐 국회법 위반뿐만 아니라 여러 법을 위반한 거예요. 위헌이라고 하셨죠. 예, 뭐 위헌까지 갈지는 모르지 일단 법 위반은 확실해요. 예산한 대로 지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지출을 못하면은 추경을 해가지고 감액 추경을 하든 뭐 증액 추경을 하든 그게 법으로 절차가 다 돼 있잖아요. 다 저거는 다 고발해야 됩니다. 기재부 장관.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는 이게 뭔가 끝났다 내가 보기에는. 저 똥꼬집을 꺾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지금 법을 안 지키는 게 수두룩해요. 뭐 감사원도 자기들 뭐죠? 저기 무슨 감사 결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놔가지고 그래서 저기 장경태 의원이 결산 없이는 예산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특수한 방법을 지금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 또 지역구에 예산 못 받을까봐 기재부 잘 못 건드리거든요. 그런 거죠. 예.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가 이제 매년 예산결산 특위라고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예산결산 특위에 총 50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가는데요. 국회 총 인원이 300명이잖아요. 4년 동안 예결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200명인 거예요. 예, 이 200명에 들어가면 그나마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좀 챙겨줄 수, 쪽지 예산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세수 결손이니 감세 정책이 뭐 비판을 해도 진짜 의지를 갖고 기재부를 제대로 지금 공격하고 문제 제기하고 결기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처음으로 꺼내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야당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뭐가 있죠? 야당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 이렇게 예산 심의가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대로 어차피 정부가 실행하지도 않을 건데 의미 없는 예산 심의를 올해도 반드시 할 거냐. 예산 심의를 야당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법률적 용어로 준 예산 사태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셧다운이지. 할 뻔했죠. 예. 그러니까 아예 준 예산 사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뻔했다고 예. 다 지난번에.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야당이 카드를 가지고서 지금 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물러요.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이번 문제 제기 한번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루뭉실한 답변하고 끝나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거부권도 국회가 가지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준 예산 사태를 걸고서라도 좀 야당이 좀 결기 있게 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까지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아니 이거는 위헌적 사안이잖아요. 네. 진짜 셧다운을 하자가 아니에요. 예산을 지켜야죠. 국회가 정한 예산, 심의 의결한 예산을 지켜야 되는데 심의 의결한데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얘기라서 이게 정치 이슈들보다 덜 중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다른 이 스캔들 뭐 이런 거보다. 그렇지만 이거 진짜 국회와 대통령 간의 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란 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잖아요, 사실. 그게 안 지켜진다는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거 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얘기를? 그런 일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지 김준일 대표님 그 의료 문제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료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의사를 증원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돈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의 문제들이 이번 국감과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건보재정 투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를 좀 이제 뭐 여기다 답을 내릴 수는 없어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건보재정을 지금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국감 얘기 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의료개혁 패키지 해가지고 의대도 증원을 하고 이를테면 건보 수가도 조정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상급병원은 특히 이제 중증 환자 중심으로 받으면서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미용이나 막 이런 것들에 좀 집중되지 않게 다른 것들도 좀 조정을 한다. 그런 건 좀 소위 말해서 억방부약. 돈 많이 버는데 피부과 이런 데는 좀 누르면서 비급여도 조금 이제 줄이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개혁 패키지였거든요.
올해 그래서 8월 31일 날 정부가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현재 한 50%인데 이거 70%로 높인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감기만 걸려도 저기 세브란스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병원들이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위에 병원들은 중증 그 고급 인력들이 중증 환자에 집중을 못하니 이거를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저걸 보면 이제 뭐 이제 저렇게 의료 인력도 추계를 하고 전공의 수련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외국대 뭐 수가도 봐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상급 종합병원이 돈을 어디서 버는지 아십니까? 그 환자들한테 벌 거 아니에요? 경증 예, 환자들. 중증 환자는 돈이 안 돼요. 아, 중증 환자는 돈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이게 수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의료 수가가 그렇게 돼 있고 경증 환자들도 그냥 경증 환자들이 아니라 환자의 좀 경증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받아야 돼요. 지금 병원들의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다리 부러진 사람 오면은 거기는 사실은 1차나 2차에서도 병상이 있으면 거기 누워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브란스나 뭐 이제 서울 아산병원 가서 눕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회전율 빨리빨리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들 의대 교수님들 보면은 진료가 막 하루에 막 이만큼 밀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5분 진료 보잖아요. 네, 5분이 뭐야? 1분에 끝날 때도 많아요. 저는 뭐 이제 3차는 웬만하면 안 가는데 옛날에 좀 몸이 안 좋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한 5분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근데 만약에 중증 위주로 저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 병원들은 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예시적으로 단초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올해 국감에서 나왔던 거예요. 의정 갈등으로 국립대병원의 상반기만 적자가 4천억 원이 넘었다. 상반기만. 서울대병원 1627억 원 상반기면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합치면 3천억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경북대 612억 원, 전남대 359억 원, 부산대 330억 이런 식으로 국립대병원이 원래 그렇게 흑자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4천억 원이 난다는 거고 지금 서울대병원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빅5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여기는 네. 공공병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립대는 아니잖아요. 뭐 서울 성모병원, 세브란스, 서울 아산병원 이런 데도 다 적자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울 아산병원에는 작년 상반기에는 749억 원 수익을 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216억 원. 그래서 965억 원이 비었네. 비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상반기에만. 그럼 하반기에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올해 2천억씩.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공의 파업 여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로 하면은 인건비도 비싸질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중증 환자 중심으로 하면은 수가를 지금의 한 10배, 5배, 10배 올리지 않는 이상 이 손실을 보전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정부는 뭐가 있냐면 일종의 유보금 같은 게 있어요. 너희 지금 기금 쌓아놓은 거 있잖아. 옛날에 건강보험기금. 예. 그거를 아니 건강보험기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병원이 쌓아놓는 병원이.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너희들이 다 헐어서 써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기업들 이렇게 뭐 경기 안 좋고 고용 안 하면 야 너의 사내 유보금 그렇게 많은데 왜 이거 다 안 써? 그러면 네네. 기업들이 아니 사내 유보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막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약간 5대 병원에 정부가 용산이 완전히 얘들을 나쁜 놈으로 규정을 하고 이쪽으로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병원들은 이러면은 버티지 못해요. 답을 내줘야 돼. 이 5대 병원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이 국립대 병원이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서 정부가 추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10조 원 정도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건보 재정에서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료 전문가들은 10조 원은 택도 없다. 10조 원이 그 상급 병원들을 개혁하는데 10조 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건보 의료 재정 개혁 그런 전체죠. 거. 상급 의료 병원뿐만이 개혁 전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급 병원에는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하고 이제 중증 환자 위주로 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의사 교육도 다시 시켜야 되고 뭐 이런 등등등 해서 의료 개혁 전체 10조 원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사들이나 이래 의료계 쪽 얘기를 보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도 안 된다 솔직히 지금 상황은. 아니, 지금 10조 원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지금 어디서 돈을 가져가지고 10조 아니, 원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10조 원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10조 아니, 원도 네. 더 들 건데 10조 원도 없다. 뭐, 아니 뭐 양쪽 다 문제인데. 만들려면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건보.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의사 숫자는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생겼어요. 지금 뭐 소득세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세금 얘기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건보료 장담하는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10%에서 많이 오르면 한 30% 오를 겁니다. 네, 건보료 우리가 내는 거. 그게 지금 의료개혁에 들어가는 안 들어가 있죠. 재정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 얘기는 정부가 못 하죠. 현재는 계산은 안 돼 있는데. 계산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또 문재인 케어, 국회에서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던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건보 적자. 그러니까 냈다. 문재인 뭐 케어는 얘기인데. 어쨌든 보장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더 많은 이제 해서 그때는 상당히 그리고 흑자였어요. 저 때가 건보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는 정부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지출이 더 되는 건 맞아요. 그건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면 되고 문재인 케어가 그렇게 문제면은 합의를 통해서 고치면 돼요. 보장성을 또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사적 보험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렇겠죠.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아예 계산조차 지금 불가능한 영역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10조가 아니라 뭐 50조 장기적으로 진짜 장기적으로 한 100조도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런 제가 보기에는 책임 있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 예. 이 정부에서는 천조를 들여도 구조개혁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건보 재정은 애초에 지금도 정부 재정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구조랑 다르게 일부분은 이제 정부 재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이제 건보 재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건보 재정이 우리가 잘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보험료율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게 법으로 세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게 이제 정해줬기 때문인데요. 그 상한을 이제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한을 다시 넘겨서 더 올리려면은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게 사실 상당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건보 이제 쪽을 전문가들은 이 이슈를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 논의 때 소득 그 보험료율 올리는 것 때문에 너무 뜨거운 걸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슈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특히 고령화 이슈를 감안하면은 이 건보 보험료율을 반드시 지금 올리는 게 너무 필수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 이슈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한번 잘못 꺼내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제가 자문회의 같은데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요 이슈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아무튼 요 이슈를 정말 한번 꺼내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이슈인데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를 굉장히 난감해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돈 얘기 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감에 나와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금까지는 2조 원 정도 투입을 했대요. 작년 올해. 그래서 매달 지금 한 정부 재정이 건보 재정이 이거 의료개혁 때문에 전공이 이탈을 해서 매달 지금 2월 말부터 매달 1,880억 원씩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하면은 거의 이제 2조 원, 뭐 3조 원 이제 이렇게 사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10조 원으로 끝낼 수가 있느냐, 지금. 왜냐면 아예 구조개혁을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 이거는 땜빵이에요. 지금 땜빵 하는 데만 지금 매달 2천억씩 쓴다라는 거예요. 그 2천억 원이니까 지금 국립대 병원들 적자 나는데 투입돼. 아니요, 적자 메워주지 않아요. 그냥 계속 쌓이고 있어요, 적자는. 적자는 쌓이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 이외에 다른 응급실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네네. 막 예를 들면은 의사를 뽑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일부 지원해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응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만 매달 1,880억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의료개혁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공의 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나름 그 분야에서 저임금 체계잖아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혹사를 통해서 상당히 고효율적으로 그 종합병원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검진받은 건 아니지만 안 검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안 검진을 받을 때 아까 5분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전문 교수님들은 1분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전공의 분들이 설명부터 모든 장비까지 다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의는 1분, 그거 암 있네. 끝. 다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효율적이지만 굉장히 전공의들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돈으로 메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빠져나간 상태고 지금은 이후에 전문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급여가 훨씬 높은, 그렇게 막 혹사시킬 수 없는 인력이니까 비용은 더 들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혹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은 뭐 그런 문제 제기도 아니니까 결국은 이거는 소프트 랜딩을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어제 용산에서는 또 4대 개혁, 지금 뭐 김건희 지금 명태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4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2,000명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 비대위에서 다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예를 들면은 뭐 의사 부족이 2035년부터 뭐 10,000명이 하니까 원래는 4,000명 뽑아야 되는데 한 해에 2,000명만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정이 아주 극단적이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면허가 있기 때문에
70세 넘어서도 근무를 하는 사람이 80%예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2020년에 70세 이상 활동 의사는 4,042명으로 의사의 80.8%가 70세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실제는 정부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은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식의 제가 그래서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니까 의사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이것도 있게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그거 진짜 정리가 안 되네요. 아니 근데 또 이거 환자 입장에서 일반 국민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건보 재정이 적잖아서 건보료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 실손보험을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돈이 갑자기 많이 나올 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실손보험 드는데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점점점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보험료가. 그럼 이거 전체를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손보험 개혁을 같이 종합 같이 해야 패키지로 돼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 처음에 의료경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조금 꺼내긴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전혀 못 하고 있는. 없어졌어요. 예. 아니, 실손보험료라도 안 내게 되면은 훨씬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손보험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완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시장이 커진 거예요. 도수 치료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30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실손보험이 없으면 못 받잖아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가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게 도수 치료예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가가지고 여기 도덕적 실손보험이 없어가지고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그 실손보험 되는 데들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일본 그냥 필수 진료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쟤들은 저렇게 떼돈 버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왜곡 구조가 생겨서 이거를 단속을 한다고 해서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거를 정부가 내놨다가 또 두드려 맞았죠. 예를 들면은 무통주사를 못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출산할 때 무통주사는 비급여래요. 그러면 내 이 통증을 다 버텨가지고 뭐 애를 낳아야 되는 거냐 막 이런 반발도 있고 아주 디테일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신뢰도 있고 뭔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지금 다 꼬여버렸다 지금. 건보 재정 문제는 뭐 해법이 나온 게 있나요? 국정감사 해법 과정에서 없어요. 해법은 없다. 네. 지금 위기다. 위기다라고 이렇게 지적만 나온 거죠. 지적. 앞으로 돈도 엄청 많이 나올 돈 겁니다. 엄청 많이 들고 보험료 올려야 될 텐데 올리는 과정도 난항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혁이 완수되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우리 벌집을 주셔놔가지고 시간이 한 1, 2분밖에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예, 그 마지막 이슈 요거 하나 아쉽습니다. 네. 죄송해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뭐 그 지금 금감원 대출 정책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저는 이제 제가 이복현 금감원장 상당히 그 예전부터 쭉 지켜봐왔던 분이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그 지금의 이제 그 워낙 금융시장 내부자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의 체제가 그냥 너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분야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보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금융 쪽이 너무 과점 체제인데다가 뭐 대출 정책이나 뭐 금리 뭐 변동기나 이럴 때 너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거두는 대상들이 너무 서민들이고 자영업자들이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폭리를 취한다. 예, 최근에는 뭐 기사 나온 거에 의하면은 예전에는 실적 잔치 한다 해서 형제세 물려야 된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보너스 잔치 실적으로 안 나오게 보너스 잔치 한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배당 잔치 한다 그러고 요즘은 또 퇴직금 잔치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잔치들 벌이면서 여러 이제 재무제표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복현 원장이 여러 실수는 많았지만 여러 이 의지를 갖고 좀 잘했으면 좋겠고 요 다른 얘기 하나만 네, 더 설명해 주세요. 네,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우리가 국감 두 번째 다루잖아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하려고 오랜만에 종이신문 여러 종이신문들을 쭉 일주일치를 쫙 봤습니다. 도서관 가가지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일주일치 웬만한 주요 그 메이저 그 종이신문에 국감을 제대로 다룬 기사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국감 기사를 보통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은 뉴 팩트나 아니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만 나오거든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위주로 보도가 되는데 이 두 가지 보도도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정치부 보도랑 사회부 보도랑 다른 게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 거거든요. 근데 뭐 국감 같은 경우에는 꼭 뉴 팩트가 아니더라도
그 담당의 책임자 공직자 장관들이 이 자신의 이제 여태까지 다뤘었던 이제 정부의 운영 방식을 한번 제대로 평가받고 또 토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의 과정을 사실 잘 보여줘야 될 언론의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국감은 정말 국감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예, 그런 수준의 국감이 아니었나. 그래서 국정감사를 그나마 뭐 방송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다룬 것도 뭐 제 뉴스에서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다 외면한 국정감사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만 주목하고 있나? 아니 그 전직 그 팩트 체커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팩트 체크의 원조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김건희 명태균 논란만 없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언론은 어쩔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너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슈 팔로잉을 안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김건희 빨리 뭐 이거 외국에 보내든 감옥에 넣든 좀 이거 수사를 받든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맨날 이거 가지고 저도 지겨워 죽겠어요. 근데 이건 진짜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나라가. 이거 언제까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예. 오늘 진짜 국정감사 난맥상을 짚어봤는데 결국에는 정리할 문제 빨리 정리하고 국정으로 돌아가자. 국정으로 좀 4대 개혁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데 4대 개혁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와 뭐 이런 문제들 의혹들은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 관련된 문제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 정리 방법은 특검으로 가는 건가요? 특검이에요. 특검. 국힘은 또 특검 안 받는다고 또 방금 발표했더라고. 안 받는다고 발표했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아직은 작심을 안 한 마음을 먹지 않은 근데 뭐 거네. 이건 여론이 폭발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 못 받겠다 일단은 얘기는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월요일에 또 나오시잖아요. 월요일 11시 라이브 때 또 김준일 평론가 그 이야기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김준일 평론가님, 유형주 대표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